네, 공중보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 강의 1편부터 들어갈 거고 공중보건 심화이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심화이론, 기본이론 뭔가 내용이 다른가? 그렇진 않아요. 다른 과목처럼 이제 뭐 전체 내용을 잘라서 기본에서 일부 하고 심화에서 일부 하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고 공중보건 보건행정은 반복적으로 볼 필요가 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용에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넓은 내용들을 다양하게 훑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을 좀 반복해서 보는 게 좀 더 효율적이어서 강의를 타이트하게 기본 이론에서 전체 진도를 다 나갔고요. 심화 이론에서 그걸 반복을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을 다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단원별 연결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단원들이 별개의 내용들이 아니라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서 잠깐 거론이 되기도 하고 앞에 있는 내용이 또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접목하면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챕터에서 조금 더 중요도 있는 법규 내용들을 법문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좀 보면서 진행을 할 거고, 또 하나는 기출문제를 중간중간에 같이 풀어보면서 갈 거예요. 많은 양의 문제는 아니고 이러한 이론 내용에서 어떤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정리할 때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맥락을 좀 더 잡아가면서 반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15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공중보건 총론, 공중보건학에 대한 개념인데, 공중보건학은 사실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다양한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는 게 공중보건학이에요. 그래서 이미 한번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10몇 가지가 넘는 다양한 과목들을 다 압축해 놓은 거예요. 압축해서 합쳐놓은 게 공중보건이다 보니까 사실 내용이 한 챕터 하나하나가 별도의 한 과목들이죠. 심지어 두 과목을 한 챕터로 묶어놓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제 어려운 게 이거를 요만큼만 봐도 되나? 어디까지 봐야 되나? 더 깊이 봐야 되나? 요거까지 이해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뭐 정말 오랜 시간 들여서 공부할 거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고, 공중보건 자체가 그러한 과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문제보다는 대부분 얇게 들어가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어떤 내용에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야지 결국은 공중보건 보건행정에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고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정답률을 높여서 시간도 벌고 점수도 벌어야 되고, 그 나머지 시간과 점수를 다른 과목에 여러분들이 할애해야 돼요. 그래서 공중보건 보건행정 때문에 을 못 봤어요 라면 그거는 붙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얘는 그냥 기본에 깔고 가는 거예요,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너무 하나하나의 포커스를 잡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서 갈 필요도 있는 게 사실 이 과목이에요. 너무 많은 과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공중보건이라는 게 뭐냐?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를 좀 보면은 공중보건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거죠. 공중보건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윈슬로우라는 교수가 미국 예일대의 교수였어요. 1920년에 공중보건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했죠.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어요. 공중보건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세 가지 목적이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누가 노력하냐? 조직화된 지역사회. 지역사회가 노력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라고 했죠. 그럼 조직적인 지역사회, 그 지역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5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환경위생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전염병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개인 위생에 관한 보건교육도 해야 돼요. 그리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 간호 서비스를 조직화해야 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공중보건학에서 얘기하는 의료와 간호 서비스의 조직화는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 조직이에요. 어떤 전문적인 치료, 재활치료 이런 거에 대한 게 아니라 예방적으로 또는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이러한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를 조직화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5가지의 노력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고전적인 문제로 윈슬로우의 그 공중보건학 정의에서 제시된 3가지 목적을 물어보거나 또는 지역사회가 해야 할 노력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들이 가끔씩 출제되고 있고요. 밑에 WHO 정의 보시면 WHO에서도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냥 윈슬로우 교수의 정의를 그대로 풀어 써놓은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환경위생 개선, 전염병 예방, 그리고 위생교육, 그 다음에 조기 진단 예방적 치료를 위한 간호, 의료 및 간호 업무 조직화, 사회기구 발전을 겨냥하고 행하며 이런 것들을 행해서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행한 것들이 지역사회의 노력이고 이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과 인간적 능률을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을 이렇게 인간적 능률을 증진시키는 과학이자 기술이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넘겨서 미국 의학원의 정의를 보시면 공중보건학은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 집단이 노력하는 거다. 사회의 집단적 노력이다. 결국 앞에서 한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 그냥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쵸? 공중보건학의 대상 누구예요? 공중보건의 대상, 공중보건 사업의 대상 하면은 지역사회 혹은 지역사회 주민. 그래서 공중보건은 그 대상을 개인이나 가족으로 두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를 그 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걸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공중보건학의 범위라고 하면은 공중보건학이 담고 있는 여러 학문들이에요. 그 범위를 보면 환경보건 분야, 보건관리 분야, 질병관리, 사회복지 이러한 전반적인 분야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보건과 관련해서 환경위생, 식품위생, 환경보전, 공해, 산업환경 우리 다 하나하나의 챕터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고 보건관리 분야에서도 보건행정이나 영양, 인구보건, 모자보건, 가족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교육, 보건통계, 또 보건정보관리나 정신보건 등 또 질병관리 분야에서는 역학, 전염병, 성인병, 기생충 질환 또는 지역사회 보건 이러한 다양한 분야들을 다 담고 있는 게 바로 공중보건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공중보건 관련 학문을 보시면 공중위생학도 있고요. 예방의학, 지역사회 보건학, 지역사회 의학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예방의학이에요. 그래서 예방의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좀 들어보셨어요? 예방의학. 아마 일상적으로 접해볼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예방의학과 의사들이 있어요. 예방의학과 전문의들이 있어요. 그럼 뭘 하는데?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예방의학은 말 그대로 의학이 기초예요. 보건학이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의학이 기초인데 우리가 보는 의학은 어때요? 대부분 치료 중심이에요. 그렇죠?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면 예방의학은 의학을 기초로 예방하는 데 포커스를 둔 학문이 바로 예방의학이죠. 그래서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 건강 증진과 관련돼서 하는 학문이 예방의학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 보건학이라고 하면 보건학에 있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예방의학 전문의였던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방의학이 결국 공중보건으로 이렇게 분야가 넓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예방의학은 대신 대상이 개인, 가족이지만 공중보건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 대상이 지역사회로 확대가 된다라는 것 정도를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오른쪽 다시 17페이지. 그래서 이제 주로 비교하는 게 공중보건과 예방의학과 임상의학을 좀 비교를 해서 보는데 그 대상을 보시면 공중보건은 지역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예방의학은 개인, 가족이 대상이다. 임상의학은 환자가 대상이죠. 그래서 예방의학은 환자가 대상이 아니에요. 왜? 예방을 해야 되니까 환자가 되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되겠죠. 다음 목표를 보시면 질병 예방, 그리고 수명 연장,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능률의 향상. 그래서 공중보건과 예방의학은 그 목표가 같아요. 다만 대상이 지역사회 전체를 하느냐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느냐. 임상의학은 질병 치료가 목적이겠죠.
그래서 진단 방법, 어떤 질병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할 때 공중보건은 보통 역학, 보건통계 또는 지역사회 보건수준 평가, 보건 요구도 파악, 지역사회 특성 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되겠죠. 개인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공중보건 사업할 때 공중보건 사업을 기획할 때 제일 처음에 뭐 했어요?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했죠. 왜 한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요구도도 알아야 되니까, 그쵸? 그게 바로 이 공중보건학에서 지역사회 집단을 진단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방의학은 어떤 역학적 연구 방법이나 통계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질병의 원인 자체가 뭔지를 규명하는 것, 질병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 그게 예방의학의 진단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방의학은 역학과 굉장히 밀접한 또 관계가 있죠. 임상의학은 신체 검사, 뭐 어떤 혈액 검사, 엑스레이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겠죠. 문제 해결 방법, 공중보건 사업이 문제 해결 방법이겠죠. 공중보건에서는. 그래서 법이라던가 규제, 어떤 체제 관리, 식품이나 환경위생 관리 이런 것들 다 공중보건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문제 해결 방법이라면, 예방의학은 1차, 2차, 3차 예방의료 서비스가 방법이에요. 임상의학은 뭐 약 처방하고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들어가겠죠. 다음 공중보건의 3대 원칙, 그래서 3대 핵심 원칙이라고 WHO가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3대 뭐라고 하면은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가 참 좋아요. 그쵸? 그래서 참여, 형평, 협동, 공중보건 사업을 위해서는 공중보건 사업을 기획하고 실시할 때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그래서 사업을 어떤 주도하고 진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도 반드시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형평, 공중보건 사업은 공공의 사회성, 공공성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형평성을 추구해야 돼요.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형평성을 제고해야 된다. 협동이라고 하면은 우리 뭐 공중보건 할 때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1차 보건의료라던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어때요? 보건 조직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들, 여러 조직들이 협동해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보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보건의료 기관뿐만 아니라 뭐 학교라던가 산업장이라던가 다양한 식품 또는 환경, 다양한 분야가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협동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참여, 형평, 협동 세 가지고요. 요거랑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뭐예요? 3대 접근 원칙. 건강 증진의 3대 접근 원칙 하면은 뭐였어요? 찾지 말고 뭘 책장을 넘겨.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요 이미. 첫 번째 뭐? 옹호. 옹호가 나와야 생각이 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억하면 안 되는 게, 얘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냥 옹호 가능화, 그다음 뭐야? 옹호, 그 다음에 가능화, 그 다음에 조정, 그렇죠? 그냥 얘네는 아는데 얘네가 뭔지를 모르면 어떡해? 그러면 보기에 자 공중보건의 3대 원칙 해놓고 보통 어떻게 내냐면 보기할 때 얘랑 쟤랑 섞어서 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짬뽕이 돼버리면은 못 고르는 거야. 왜냐면 다 아는 단어거든. 그래서 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옹호, 가능화, 또 조정 혹은 역량 강화, 연합이라고 했죠. 요거랑 같이 많이 헷갈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공중보건을 할 때는 참여, 형평, 협동이 기본 원칙이고, 건강 증진을 위한 어떤 3대 접근 전략. 그래서 이거 어떤 회의에서 제시됐어요? 오타와 회의에서 오타와 헌장을 통해서 발표가 됐죠. 언제였어요? 오타와 헌장에서 제시가 됐었죠. 다음에 그래서 세 가지 참여, 형평, 협동 기억하시고, 공중보건 사업에 대해서 볼게요. 보건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사회
보건사업, 공중보건사업이니까 당연히 대상이 누구다? 지역사회겠죠. 지역사회의 질병 예방이나 지역사회 주민의 생명연장, 심신효율 증진, 우리 공중보건의 목적이었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보건사업, 공중보건사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보건사업은 크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기도 하고 또 좁게는 지방정부, 지역사회 안에서 주도하기도 해요. 중앙정부가 주로 주도하는 사업들은 동시성, 획일성, 일관성, 강력한 집행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해요. 사업을. 그럴 때는 지역사회별로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한 번에 실시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획일되게 모두가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지역사회에서 주도하는 거는 대부분 우리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들을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동시에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되는 사업들 또는 강력한 집행, 그래서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들, 공중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이 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들 전국적으로 동시에 할 수 있고 획일성도 가지고 있고 일관성도 가지고 있고 법적인 집행, 강력한 집행을 가지고 있죠. 주로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감염병에 대한 대책할 때, 메르스 유행할 때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역 간에 왔다 갔다 넘어다니고 어느 지역만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 법적인 규제를 필요로 하는 것들 또는 정부의 예산을 필요로 하거나 정부의 인력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어차피 이 사업을 해놓으면 서로 중복돼요. 그럴 때는 그러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다음 지방정부에서 주도하는 보건사업은 지방정부라고 하면 우리 지역사회죠.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뭘 하겠어요?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도, 건강문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 있어요. 그럼 그 사업과 뭔가 연계된 보건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지역사회 안에서는 조금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행할 수가 있죠. 범세계적인 보건사업이라고 하면은 WHO 같은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사업, 공중보건의 대상은 했고요. 앤더슨이 제시한 공중보건의 수단 혹은 공중보건 사업의 3대 요소, 공중보건 사업의 3대 수단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이 있었고,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이 있었고,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 보건봉사, 보건법규, 보건교육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또는 봉사행정, 법규행정, 교육행정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같은 말이죠.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 우리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공중보건, 보건행정을 하면서 봉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봉사는 내가 희생하고 뭔가 이런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였어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봉사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제도 했는데. 어제 우리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었나봐. 그쵸? 우리 왜 어제 보건행정할 때 보건행정에서 보건행정 들으시는 분들만 했어요. 물론 보건행정에서 우리 10편에도 나왔죠. 보건행정할 때 나오는 내용이었고 봉사행정이라는 봉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다 수업 들었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공중보건 10편에서 했던 내용이고 보건행정은 1편에서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그 봉사성이라는 게 어떤 특성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봉사성이라는 것은 국가가 직접 서비스도 제공하고 간섭도 하고 규제도 한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봉사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경찰 행정국가가 경찰 행정에서 봉사 행정으로 넘어왔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경찰 행정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해결해주는 그러한 행정적 입장이었다라면, 지금의 복지행정, 봉사행정, 복지행정 안에서는요, 미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간섭하고 규제해서 담배 피지 마세요. 이 건물에서 담배 피면 안 돼요. 이런 것들 다 규제고 간섭이에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건강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봉사행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 자, 그래서 보시면은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나 장치도 개발하고요. 직접 집행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주민에게 간섭하고 개입해요. 자, 이런 것들을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이다라고 하죠. 통제행정이라고 하면은 법규를 제정을 해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이라고 하면은 보건교육을 통해서 뭘 조장해요? 보건교육은, 이 보건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주민들의 생활습관을 개선해서 뭔가 건강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거예요. 조장.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서비스, 조장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보건교육,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 자,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 보시면은 보건교육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떻게 좀 더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서. 우리 그래서 보건교육 챕터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동이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봤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게 보건교육의 목적이죠. 그래서 공중보건 사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기본이 되는 내용이 바로 보건교육이고요. 그만큼 가장 능률적인 수단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가장 능률적인 게 바로 보건교육이라는 수단이었어요. 앤더슨의 공중보건 수단도 가끔씩 시험 문제로 나오고 세 가지 내용이 뭔지도 물어보고요. 혹은 가장 능률적인 것은 무엇이냐, 앤더슨이 가장 강조했던 능률적인 수단은 무엇이냐, 이러한 문제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공중보건, 새로운 공중보건이다. 그래서 과거의 공중보건과는 좀 이제 다른 개념으로 바뀌어 갔다라는 건데, 이렇게 공중보건에서 어떤 역사적 큰 변화가 있었던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뭐였을까요? 질병 양상이 어떻게 변했어요? 감염병에서 만성병으로 변했다. 자, 요 감염병에서 만성병으로 변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 감염병에서 만성병으로 질병 양상이 변함으로 인해서 보건의료계에서의 어떤 포커스가 완전히 바뀌어가요. 왜냐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질병 문제 자체의 변화도 있지만 만성질환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죠. 만성질환은 어떤 특성이 있었어요? 한번 질병에 걸리면 낫질 않아요. 3개월 이상 지속된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계속 진행이 되죠. 완치가 되지 않고 계속 점점 진행이 되면서 점점 악화되고 어떤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만성질환이에요. 그럼 감염병 같은 경우는 질병에 딱 걸렸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치료하면 돼요. 그래서 치료해서 낫거나 혹은 죽거나 끝이에요. 그걸로 단기간에. 근데 만성질환은 한번 걸리고 나면 평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 관리해야 돼요. 근데 빨리 죽거나 그런 치명률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돼요? 의료비 지출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비 지출이 너무 많은데 우리 더 이상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겠다. 그럼 뭘 관리해야 되지?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바로 신공중보건이라는 그 역사적 흐름인 거죠. 그래서 신공중보건은 감염병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바뀌어 가면서 공중보건 시대에서 신공중보건 시대로 옮겨져 갔다. 그럼 공중보건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이 언제 싹 텄어요? 근세기 말 1848년에 영국에서 최초의 공중보건법이 제정이 되면서 국가가 국민의 어떤 집단, 우리 주민들, 국민들 집단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야 돼 라는 개념이 싹 트고 그 이후로 이제 감염병에 대한 관리나 뭐 이런 걸 쭉 해왔는데 이제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는 아니야, 공중보건 가지고는 안 돼. 어떠한 접근을 달리해야 돼. 그래서 도입이 이제 대두가 된 게 신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공중보건은 그래서 위생적이고 환경적이고 건강 증진적이고 질병의 예방 서비스에 어떠한 기반을 맞추고 균형을 가지고서는 조기 치료, 재활, 그다음에 장기 요양까지 폭넓게 뭔가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흐름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 신공중보건과 맞물려서 가장 큰 이제
흐름은 바로 1986년에 있었던 캐나다 오타와에서 있었죠. 오타와 회의, 오타와 헌장이 채택이 됐어요. 자, 오타와 회의는 1986년에 있었던 제1차 건강 증진을 위한 국제회의였죠. 자, 이 국제회의를 통해서 오타와 헌장이 채택이 되고 그 안에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시를 하면서 그때 제시된 게 바로 요거였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접근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헬스 피플 2010이라는 이름으로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을 했고, 캐나다도 헬스 캐나다, 일본도 헬스 재팬이라는 이름으로 갔고요. 우리나라는 헬스 플랜 2010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건강 증진 종합 계획이 실행이 되다가 이제 이거 헬스 플랜 2010이라면 2010년까지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였는데 2010년이 지났죠. 그래서 헬스 플랜 2020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쭉 연속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 종합 계획이 실행되고 있어요. 자, 이 건강 증진과 관련된 내용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보건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할 때 보건사업의 기획 및 정의 과정을 보시면 보건사업을 기획하고 보건사업을 기획한다라는 것은 보건사업, 결국 건강 수준을 좀 더 높게 바람직한 상태로 가져갈 수 있도록 국가가 혹은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의도적인 활동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먼저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을 기획할 때 구성요소,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뭔지, 요구는 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미래에 원하는 방향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당뇨병 유병률이 너무 높아요. 근데 관리가 안 돼서 합병증 발생률도 너무 높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 상태, 목표는 뭐 당뇨병 유병률을 얼마 정도 떨어뜨린다거나 혹은 당뇨병에 대한 합병증 발생률을 떨어뜨리거나 치료율을 높이거나 조절률을 높이거나 이러한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당뇨병 합병증 발생률을 줄이고 인지율을 높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지원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된다. 이게 기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의 과정을 보시면은 먼저 기획팀이 조직이 돼요. 근데 얘를 처음으로 넣기도 하고 아예 이제 안 넣기도 하는데 우선은 이 보건사업을 진행할 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팀은 뭘 하냐?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지역사회의 현황을 분석해요.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문제, 실제적인 문제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문제를 쭉 파악을 해봤더니 당뇨병 유병률은 이만큼이고 고혈압 유병률은 이만큼이고 암 발생률은 이만큼이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과연 뭘 우선순위에 두고 보건사업을 진행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우선순위 결정할 때는 어떻게 결정했어요? 어떤 방법 사용해요? 우선순위 결정할 때? 공중보건 사업에서 우선순위 결정 기법이 있었죠. 뭐 있었어요? 요 두 가지 우리 공부했죠. 브라이언트가 제시한 우선순위 결정 기법과 BPR 시스템, BPRS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로 봤던 게 문제의 크기라던가 문제의 심각도라던가 주민의 관심도라던가 혹은 사업의 효과성, 관리의 난이도 이런 내용들을 봤어요. 그거 바로 뒤에서 나올 거지만 한번 상기시킨 거고 어떤 거였는지는 기억나죠? 안 나요? 괜찮아요. 바로 뒤에 나와요. 우선순위를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원칙을 가지고 정말 뭐가 가장 우선순위인가를 좀 더 수치적으로 계량화시키는 방법들인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어요. 아, 지금 우리 제일 심각한 건 당뇨병이야. 그럼 당뇨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어느 수준까지 뭔가를 떨어뜨릴지 아니 혹은 합병증 발생률을 떨어뜨릴지 인지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관리율을 높일지를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사업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업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까지 이어져요. 그러면 이제 기획을 왜 굳이 이렇게 기획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느냐,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기획을 굳이 기획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이유는 지휘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좀 더 그 필수적인 전략 요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기획이 가지고 있는 지휘적인 그 특성이고요. 그다음에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 된다. 어떠한 명확한 목표와 그다음에 사업 계획이 설정되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따를 수 있는 통제적 수단이 된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또 기획을 통해서 가용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배분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음 업무 수행 능력도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대비,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다 기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겠죠. 지역사회 현황 분석부터 그럼 하나씩 또 보면은 지역사회에서 현황을 분석한다라는 거, 지역사회의 현재 상황, 그리고 바람직한 상황, 차이를 구분을 하면 되겠죠. 바람직한 상황은 요만큼인데 현재 우리 상황은 이만큼이야. 그럼 요 차이만큼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정의를 하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석할 때는 주로 건강수준 평가네요.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우리 지역사회 주민의 인구학적인 특성, 그러면 주로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지, 노인 인구가 많은지, 젊은 인구가 많은지, 영유아 인구가 많은지, 혹은 여자가 많은지, 남자가 많은지, 또는 결혼 상태는 어떤지, 또는 뭐 교육 수준은 어떤지, 경제적 수준은 어떤지, 의료보험 민간보험을 가지고 있는 정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건강 수준과 질병 부담, 실제 질병에 대해서 얼마나 이완이 되어 있고 의료비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건강 불평등 상태는 건강 불평등 상황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관심과 장점,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이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당뇨병이 너무 심각한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것도 사실 문제긴 해요. 또는 우리 보건 기획자가 기획하는 이제 보건 행정가가 보기에는 어떠한 A라는 문제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지역사회 주민들은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느끼기에. 그럼 또 그 부분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장점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 그 지역사회의 보건 체계를 평가해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의료 관련 체계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건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은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고 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은 있는지를 보고요. 또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 그래서 환경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보통 자료를 직접 조사하기도 하고, 직접 수집한 1차 자료나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런 지역사회에 이미 존재해 있는 보건 통계 자료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수집할 때 1차 자료라고 하면은 내가 만나서 직접 수집한 자료예요. 내가 직접 조사한 자료, 설문조사하고 면담하고 관찰한 것들. 2차 자료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나 지역사회 건강조사, 혹은 뭐 건강보험 관련 그 데이터들, 병원 자료들, 이렇게 이미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가 있고 내가 그 자료를 이용해서 뭔가 분석을 한다라면 걔는 2차 자료로 구분을 하게 돼요. 현황을 분석하고 났으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죠.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 있었고요. 할론과 피켓이 제시했던 BPR 시스템에서 이 두 가지 기법을 보게 되는데, 브라이언트가 제시한 우선순위 결정 기법은 문제의 크기, 심각도, 그리고 난이도, 관심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조사를 해봤더니 브라이언트는 문제의 크기를 주로 유병도로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를 들어서 자, 고혈압은 유병률이 이만큼이고요. 당뇨병은 유병률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그 고혈압으로 인한 심각성, 당뇨병으로 인한 심각성,
심각도는 몇 점인지를 또 봐봐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먼저 그래서 고혈압에 대해서 혹은 당뇨병에 대해서 보건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가능한지,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한 난이도라고도 표현하고 해결 가능성이라고도 표현하죠. 요거에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도, 얘를 점수를 매기는데 각각의 건강 문제 혹은 어떠한 상황, 문제점에 대해서 1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줘요. 그러면 고혈압은 유병도가 예를 들어서 3점이다. 심각도는 1점이다. 난이도는 2점이다. 관심도는 2점이다. 두 번째, 당뇨병은 유병도는 2점인데 심각도가 4점이고 난이도가 1점이고 관심도가 3점이에요. 그럼 얘네를 다 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더 높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점수가 높은 문제, 건강 문제를 우선순위로 채택하는 게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법이죠. 밑에 보시면 4가지 기준에 대한 측정 방법이나 상대적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4가지 유병도를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 심각도를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 그런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것은 유병도, 심각도, 난이도, 관심도 중에 뭐가 더 중요해, 이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이 1점부터 4점. 그래서 얘네를 그냥 똑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지, 이 중에서 특히 심각도가 높은 걸 더 점수를 더 줘야 된다거나 이런 개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상대적 우선순위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건강 문제끼리의 상대적 우선순위는 결정을 하겠지만 유병도와 심각도와 난이도와 관심도, 얘네 사이에서는 상대적인 게 없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21페이지 할론과 피켓의 우선순위 결정 보시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BPR 시스템이라고도 해요. 공식이 A 더하기 2B 곱하기 C라고 공식이 되어 있죠. 그냥 계산하면 점수가 너무 높으니까 그냥 나누기 3 하는 거예요, 전체에.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 그럼 A는 뭐냐? 문제의 크기라고 하는데 그 문제의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문제의 크기라는 것은 만성질환은 유병률을, 급성질환은 발생률을 사용해서 0점부터 1점, 10점까지를 부여하래요. 다음 두 번째, 문제의 심각도는 그 문제가 얼마나 긴급한지, 중증도가 높은지 또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높은지에 따라서 0점부터 10점까지 또 부여를 하고, 다음 세 번째 C는 사업에 대한 효과,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해결 가능성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0에서 10점까지 부여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공식으로 가보면 A 더하기 2B 곱하기 C래요. 그러면 문제의 크기 점수에 문제의 심각도에다가 2를 곱했어요. 그쵸? 그래서 BPR 같은 경우는 C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해서는 1번 문제 고혈압에 대해서는 문제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3점이고요. 그다음에 심각도가 1점이고, 그다음에 뭐 효과성,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2점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3 더하기 2 곱하기 1이죠. 2B니까 곱하기 C니까 2. 그래서 3, 얘는 2니까 5에다가 5이 10, 이렇게 하면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얘는 결국 뭐냐면 이 공식을 통해서 A와 B와 C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제시를 한 거죠. 똑같이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만들긴 했지만 얘는 그냥 더하고요. 얘는 2배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20점까지 반영이 되겠죠. 만약에 10점이라면 얘는 거기에 또 심지어 곱해줘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요렇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효과성에 대해서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좀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게 바로 BPR 시스템이죠. 그래서 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효과성이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아무리 유병률이 높고 심각해도 사업을 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고 효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죠. 밑에 OPR이라고 하면은 BPR에서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D라는 요소가 포함이 됐는데, D는 사업의 적정성, 또 그리고 경제성, 수용성,
그다음에 자원의 확보 가능성, 적법성. 얘네들을 가지고 0점 또는 1점을 부여해서 다 곱해서 하나의 점수를 만들어내요. 펄 팩터라고 하는데 얘는 왜 하는 거냐면은 실제 그 사업이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하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또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돼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러면 사업을 애초에 실행할 수가 없겠죠. 혹은 그 사업을 위한 자원이 없어요. 그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사업이 진짜 실현 가능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업이 적절한지, 경제성은 있는지, 지역사회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지, 수용성, 자원은 확보가 가능한지, 법에는 접촉되지 않는지 이 5가지를 가지고 0점 또는 1점을 부여를 해서 걔를 마지막에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라도 0점이면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차피 실현이 불가능하니까. 그 보건사업을 하는데 수용성이 0점이에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 그 사업을. 그러면 보건사업을 아무리 한다 한들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포함한 게 OPR. 그래서 펄 팩터라는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죠. 시험 문제에 주로 브라이언트 우선순위 결정 기법과 BPR에 대한 게 가끔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고요. OPR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은 없었지만 이러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고, 우선순위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건사업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목적과 목표를 구분해보면 목적은 보건사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목적이라고 하면은 목표는 조금 더 세부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기술하게 되죠. 목표가 가지고 있어 갖추어야 할 기준, 스마트 기준이라고 해서 5가지, 스페시픽 하면은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명확하고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야 한다. 미저러블, 측정 가능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목표가 예를 들어서 두리뭉실해요.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냥 나 살 뺄 거야. 살 빼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얼만큼 빠진 거 뺀 건데 라는 거죠. 100kg인 사람이 나 10kg 뺄 거야 해서 90kg 돼봤자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제시를 해야지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죠. 또 목표는 그 사업의 목적에 부합이 되어야 된다. 목표가 적절해야 된다. 또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 내가 나 한 달 동안 50kg 뺄 거야. 굶으면 뭐 정말 완전 쫄쫄 굶어도 가능할까 말까 할 텐데 합리적이지 않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기한을 지녀야 돼요. 나 5kg 뺄 거야 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1년 동안. 아니죠. 뭔가 타임리밋 3개월 동안 몇 킬로를 정확하게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기한을 가지고 타임리밋을 가지고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스마트 목표 설정 기법이에요. 자, 이 스마트에 대한 기준 묻는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됐었고, 다음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평가.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목표 설정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쭉 했어요. 하고 나면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서, 평가는 잘 했나 못했나를 보기 위한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추가적으로 더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종결할지 새로운 사업을 할지, 혹은 이 목표를 달성하긴 했는데 얘가 정말 오로지 그 사업에 의한 효과인지 다른 것에 의한 영향이었는지를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가의 기본 원칙 보시면, 평가는 기본적으로 명확한 목적 아래에 시행이 돼야 되고, 계획에, 그 사업 계획과 관련된 사람, 사업에 참여한 사람, 평가에 영향을 받을 사람, 이 사람들이 같이 평가를 시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평가가 아니라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뭘 평가해야 될까요? 사업을 계획할 때. 뭐라고요? 안 들려요. 기획 단계에서 뭐 평가했어요? 제일 먼저. 지역사회 현황 분석했잖아. 지역사회를 평가한 거예요. 진단평가라고도 하고 계획평가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평가가 들어가요. 평가라는 게 목표를 달성했냐 단순히 이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는 것도 평가예요. 계획평가.
진단평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럼 중간에 무슨 평가를 해요? 과정을 또 평가하죠. 과정평가 혹은 현황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이 사업의 난이도가 너무 높진 않은지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이 형성평가까지 쭉 진행을 하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결과에 대한 것도 평가하고 그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도 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측정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 측정 기준은 뭐예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측정 기준은 우리 바로 앞에 목표에서 측정 기준 명확하게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측정 기준인 거죠. 왜 측정 가능해야 되냐? 그래야 평가가 가능하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측정 가능하다라는 것은 목표 단계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측정이 가능한 그러한 목표를 설정해야지 평가 단계에서 그것을 또 그렇게 명확하게 측정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결과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고요. 사업 그 평가는 장점, 단점 모두 지적이 돼야 되고, 평가는 미래지향적이고 활동 중심적으로 시행이 된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평가를 하고 끝이 아니라 이 평가가 다시 피드백, 환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는 반드시 환류되어야 돼요. 피드백이 돼야 된다. 목표 달성하는데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면 그 문제도 반드시 기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사업의 향상과 성장을 위해서 되먹임 되어야 한다가, 되먹임이라는 게 바로 이 피드백, 환류예요. 되먹임, 뒤로 돌린다. 환류한다. 피드백을 준다. 그래서 다음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 환류가 바로 이루어져야 하고, 의사결정을 돕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사업에 대한 또 어떤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습득의 경험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경험적 자료로 계속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방법,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쉽게 제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평가가 됐는지 명확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서치만의 평가 기준, 그리고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평가 항목이 있는데, 서치만이라는 학자가 보건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평가해라 라고 평가 기준을 제시했어요. 업무량 혹은 노력이라고도 하죠. 업무량 또는 노력 평가, 성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성과가 충분했느냐, 충족량에 대한 평가, 또 효율성에 대한 평가, 사업이 투입 대비 산출이 적절했느냐, 효율성, 업무 진행 과정, 그 사업 진행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평가한다. 다음에 미국 공중보건협회에서의 평가 항목을 보시면 사업의 적합성, 그 사업이 적합했느냐, 또 사업량이 충분했느냐, 사업의 효과는 있었느냐, 사업의 효율성은 있었는지, 사업에 의한 부수적 효과는 있었는지를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서치 평가의 기본 원칙 같은 경우도 서술형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서치만의 평가 기준, 서치만이 제시한 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도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서치만이 제시한 보건사업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 각각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자료로 나눠드렸는데, 잠깐 쉬었다가 그 내용 이어서 보고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